기탄 없이 왜 우리가 녹색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입당 원서들은 다 내셨습니까? 그 정확하게 뭐라 그럽니까? 발기인 가입서라 그럽니까? 나중에 뭐 빼더라도 일단 다 가입하십시오. 지금 뭐 당장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돈은 뭐 나중에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제가 지금 이 지방이라든지 뭐 지역에서 이렇게 녹색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 무슨 강연이든지 그걸 결론을 내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다 보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꼭 들어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고용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쭉 제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녹색당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것은 기존 진보정당들을 우리가 좀 더 도와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진보정당을 튼튼하게 해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새로운 녹색당이라는 신생정당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임이 녹색당 청년 모임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앞으로 이게 말하자면 녹색당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녹색당을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런 화제를 꺼내는 겁니다.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왜 기존 진보정당을 우리가 더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녹색당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 녹색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괜찮다. 그것도 상당히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에는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녹색당이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이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다. 기존 정당들처럼 근엄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그린이니까 그린스 하면 뭔가 이렇게 그 기분 좋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저는 명분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또 우리는 또 과학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니까 과학적인 논리가 있을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있기 때문에 이 녹색당 운동이 시작됐고 혹시 저 대신에 누가 맹쾌한 대답을 지금 하실 분 있습니까? 맹쾌한 대답을? 왜 진보신당이 아니고 녹색당이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자들 우리나라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소셜 데모크라트가 있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있어요. 왜 영어로 써느냐 항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한민국에는 강아지도 영어 하니까 뭐 크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이게 국제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히 제가 뭐 독창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남 거 뺏긴 건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근대 이후에 인류의 중요한 이 목표가 뭡니까? 자유평등 우애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어 본 적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정당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보다도 사실 자유에 방점을 뒀죠.
자유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라는 거 따지고 보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FTA하면서 자유무역 하는데 그 자유무역이라는 게 서민들에게 자유는 전혀 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소셜데모크라트는 여기 비해서는 평등을 강조했죠. 그죠? 사회민주주의. 평등을 강조하니까 뭐 복지국가 뭐 이런 프로그램도 내고 사람들이 고르게 잘 사는 사회. 그래도 지구상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 시켜온 측면도 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우애라는 거, 박애라고도 하지만 저는 박애라는 건 좀 번역이 맞질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애라는 건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놈들에게 갈라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디 가나 이 생활하는 주체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관계를 말하자면 우애의 관계로 가고 싶다. 자유평등 우애를 한다면 이 그린즈는 우애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자유를 내포한 평등이죠. 이 기존의 리버럴 데모크라트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는 이 두 개는 거의 사실 관로 속에 넣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화시킬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들끼리 편안한데 뭐 자기들이 충분히 특공 계급들끼리 자기들끼리 편안한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를 내포한 평등이란 말이에요. 자유를 내포한 평등. 여기서 그린스들이 예를 들어서 우애를 강조한다고 해서 자유평등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자유를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대전제로 생각했듯이 여기도 자유와 평등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고 여기까지 실제로 해보지 못했던, 실현시키지 못했던 우애의 사회를 본격적으로 구현해보자. 그런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해요. 그러면 진보신당은 뭐 우애에 관심이 없느냐? 우애에 관심이 있죠. 근데 역시 평등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훨씬 더. 어디 그럴듯해요? 도표를 한번 그려볼 만하죠.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미처 못 해봤고 생각해보면 그럴듯하더라고. 오늘 최초의 발표장입니다. 석기시대가 끝났다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돌멩이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애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것은 자유평등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죠. 이제 지금부터 진보신당이 아니고 혹은 민주노동당이 아니고 왜 노색당이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IE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EA, 국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IEA가 아니고 원자력 위원회가 아니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이것도 이제 석유업자들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 석유 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석유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론을 굉장히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석유가 지금 떨어질 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은 이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하니까 이 석유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피고업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그런 이제 심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IEA가 국제 에너지 기구가 2010년에 그러니까 작년입니까? 2010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 2010년 10월인가 그래요.
10월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면은 본격적으로 피크오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고 보고서를 쭉 이렇게 다른 문제를 설명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피크오일은 2006년에 지나갔다 이런 언급이 나와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이 말하자면 녹색 분자도 2010년경이 아마 피크오일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동안 이제 그 전문가들 석유 이 피크오일 이론가들 그 자료를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2010년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보수적인 석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석유적인 이 단체에서 2006년에 지나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개인이 아니에요. 아주 정밀하게 이게 그 실정적인 이 조사를 늘 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피크오일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2006년에 이미 지나갔어요. 한 5년이 된 거야. 5년이. 그러니까 더 급박하죠. 실은 피크오일이 지나가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멩이가 없어져서 석유 시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석유가 완전히 없어져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생산한 석유보다 더 비싸더라. 그때부터가 피크오일입니다. 그 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석유가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석유량을 공급량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계점에 부닥쳐가지고 그 뒤에는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2006년부터는 이제 생산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석유를 원료로 하는 산업들이 앞으로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배럴에 석유값이 1배럴에 지금 1배럴에 얼마입니까? 달러로.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1배럴에 제가 문헌을 읽다가 보니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1배럴에 200달러가 되면 중국이 미국에 어떤 상품도 수출할 수가 없다. 왜? 운송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출하면 손해라.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세계 무역 구조가 다 그냥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말로 상생하고 서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구조가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경제 패턴이 다 뒤집어진다. 이게 2006년에 피크오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은 지금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녹색평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근데 당최 이놈들이 귀를 안 기울여주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다뤄주지도 않고. 왜? 듣기 싫으니까. 근원적인 변화잖아요. 상상도 하기가 싫죠. 상상이 잘 안 되죠. 여러분은 이 젊은 세대들은 상상이 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석유 없는 시대에 살아봤으니까 훌륭하게 재미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값싼 석유가 풍부하게 공급되던 시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테고. 그러니까 석유가 값싸게 공급되지 않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어떤 생활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들은 그 시절을 다 살았어요. 할아버지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녹색담은 열심히 하면 돼. 결론부터 내 먼저 이야기 하는데. 지혜롭게 하면 된다 이거죠. 지혜롭게. 아까 이야기를 돌아가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훌륭한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그 당들은요, 기본적으로 석유를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경제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석유를 갈로 속에 넣더라도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정보화 자동화 사회. 고용인구 더 늘릴 수가 없어요. 현재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김진숙 씨가 크레인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해결됐다.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선소 사장 같으면은 값싼 임금을 가지고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나라로 가지 뭐 때문에 한국에 붙어 있겠습니까? 기업이 뭔데? 기업이 뭐 자선사업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필리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에코노미 시스템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도 나는 그 사람들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석유가 떨어지면은 조선업이 망합니다. 배가 다닐 필요가 없는데, 배가 다닐 수가 없는데, 세계 무역량의 90%는 배로 운반합니다. 기름 문전 들어요. 기름 문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양 무역은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위축될 겁니다. 원양 무역.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 간의 무역은 조금 더 활발해질지는 모르죠.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뭐 중국, 일본, 한국 이 사이하고 대만 뭐 이 정도는 무역이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FTA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를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종합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하죠. 기가 막히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우리가 냉정하게 지적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무현이라는 인간에 대한 애정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화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미국이 생각해도 한국이 절대로 응할 것 같지 않아서 미국이 말도 안 꺼내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스스로 나서가지고 2006년에 한미 FTA 하겠다고 미국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이런 그냥 행제가 그냥 공짜로 불러 들어오는 행제가 있느냐.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중요한 경제 참모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2008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는 거 보고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과 그 몇 년, 사실은 현명한 사람들 같으면 2006년에 이미 금융위기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금융위기의 본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산 능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완전히 금융투기꾼들이 지배하는 세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 경제도 아니고 구멍가게 경제도 아니고 국가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종합적인 지혜도 없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도박. 지금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들에게 맞죠. 기본적으로 한미 FTA라는 것은 한미 양국의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수작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서민층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미국에서도 자기들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잠깐 내가 이 서베이 리뷰를 할까요? 시간 있나? 리뷰를 할까요? 문제는 1971년에 닉슨 덕토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하고 교환하는 것을 정지시키잖아요.
정지시켰잖아요. 그전에는 금본위제라 해가지고 사실상의 금본위제도 아니고 뭐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금 1온수에 35달러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은 미국에서 국고에서 금을 교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니 이런 걸 뭐 통해서 방만하게 그냥 재정을 유지하다 보니까 바가지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금 태환 교환 이걸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가날퍽게나마 약하게나마 금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이 달러가 이제는 그런 근거 없이, 금이라는 근거 없이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금융 투기꾼들은 실물 경제와 관계없이 달러만 가지고 돈놀이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세계 금융화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금융화. 말이 좋아서 금융화가 사기꾼, 완전히 돈이 돈을 잡아먹는, 돈이 돈을 낳는 이런 구조.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의 실물 경제에 관계된 재산, 부의 10배가 실물 경제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 호황 투기꾼들끼리 먹는 그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위 카지노 경제.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빵 뚫려가지고 거품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캄캄한 거예요, 사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했든.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역시 이 경제라는 게 결국 자기 땀 흘려가지고 정직하게 노동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해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이런 단순하고 정직한 경제 생활로 돌아가야지 완전히 이 도박 경제 이까지는 안 된다.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몇 가지 설명했지만은 지식 정보화, 자동화, 기계화 때문에 일자리 더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석유 정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 실제로 지금 산업사회의 모든 공업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이 뭘 팔아먹고 지금 인류 기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뭘 팝니까? 삼성이. 뭐예요? 테레비, 반도체, 전자제품이잖아. 원료가 뭐예요? 석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FTA를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손해보더라도 한국이 그래도 자동차는 이기지 않느냐? 그것도 이익도 아닌데 계산해보면. 근데 그 자동차 산업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없으면 자동차 산업 그날은 무너집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석유예요. 알죠? 여기 다 석유입니다. 나는 뭐 면바지인데 쌓아도 그거 다 석유로 만들었어요. 자료는 뭐 면한지 모르지만은 그 전부 다 화석연료 투입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다 석유예요. 이거 안경이고 전부 다 석유. 내가 가만히 있는 석유 아닌 게 없더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걸 지금 경제학자들도 다 놓치고 있어요. 간과하고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경제학자가 세계적으로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맞잖아요. 그냥 이 문제를 집중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 큰일 났네. 내 말 들으면 다 그러더라고. 아, 큰일 났네. 안 그래요? 어떤 데는 뭐 서울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명동 이런 데 어쩌다 가보면 멋쟁이들 많잖아요. 멋을 부리쌌지. 막 교태를 부리쌌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걸쳐있는 게 전부 다 석유야.
전부 석유 걸치고 막 교태를 부리 싸고 제가 잘났다고 그러자. 석유야 석유. 석유라니까. 성형수술 싸고 그거 다 재료가 석유야. 약품도 다 석유야. 화학약품 다 석유입니다. 비료 다 석유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사도 다 석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농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설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과학인데. 어떤 점에서 생태주의자들처럼 과학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현실의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념적인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장하준 교수, 캠브리지 대학 교수, 장하준 교수가 상당히 권위 있는, 장하준 교수가 한 말씀 하시면 사람들이 또 귀를 기울이죠. 신문 칼럼도 그 사람은 돈 많이 더 준다 하더라, 우리보다. 근데 그 장하준 교수요, 내 책 다 읽어봤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한 페이지도 없더라고. 그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이 전교조 교사인데, 이 환경 교사들 가운데 이제 그 환생교라고 하는 게 있죠. 환생교,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생교. 이름 좀 그래. 그 환생교 교사한테 들었는데, 전교조 어떤 모임에서 장하준 교수를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들었는데, 장하준 교수가 그러더래요. 그런 게 아니라 장하준 교수가 쭉 그냥 강연을 끝나고 질문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환생교 교사가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선생님 강의 중에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장하준 교수 장하준 교수가 지금 한 40, 아직 50은 안 됐죠? 한참 좋을 때인데. 아직 40대인가 봐요. 장하준 교수가 그러기를, 환경 문제가 위태롭다, 환경 위기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아직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헛소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생교 교수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하준 교수가 그럽니다. 그러게 내가 뭐래 그랬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 책 보지 말고 내 책 보라 그랬잖아요. 장하준 교수 양식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양식 있는 경제학자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론의 그 중거 틀에서는 환경 문제를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성을 이야기해봤자 뭐합니까? 기초가 되는 것이 지금 발판이 지금 이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데, 민노당, 진보신당 그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경제학자들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람들이에요. 몽상가들이에요. 우리가 몽상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몽상가예요. 우리야말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굉장히 시적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칭 타칭. 근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산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인간이 돼버렸어요. 맨날 입만 벌리면 석유 이야기나 하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경제 성장 안 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경제 성장이 되어 왔던 것은 석유가 값싸게 공급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재료공학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돼서 모래 같은 거 뭐 무한히 많은데, 모래 같은 걸 이용하면은 석유에 대체할 수 있는 얼마든지 뭐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라 이거야. 수십 년 전부터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발전 시스템은 안 되지 하는 핵융합 시스템 돼가지고 하면은 방사능도 거의 없고 아주 무한한 클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공상 속에 파묻혀 있다가는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파멸이에요.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노세평론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해 온 바지만, 자,
쿠바 쪽으로 갈래? 북한 쪽으로 갈래?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된다.